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을 바꾸려면 또는 내 감정을 바꾸려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만 되더라고요. 그걸 하기 싫으면 그냥 원래 있던 데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입시 제도를 농락하고 대학에 간 사람이죠.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판계에서는 뒤통수 치는 사람으로 유명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역사책을 쓰셔가지고 천하를 평정하시질 않나? 이번에는 또 과학책을 쓰셨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런 책을 쓰셨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맛집으로 손꼽히는 최재천 아마존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예. 근데 뭐 맛있는 걸 드릴 게 없는데 어떡하죠? 그나저나 제가 이제 소개 드린 대로 뜻밖은 뜻밖이에요. 물론 역사책 쓰셨을 때도 사실 저는 야 이거 웬일이지? 그러긴 했는데 갑자기 이과로 넘어오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과학책을 다 쓰시기로 하셨습니까? 과학책이라고 하기엔 많이 민망하고요. 과학에 관한 잡담이라고 제가 스스로 규정을 했는데 제가 문과니까 통 과학을 모르고 살다가 늦게 과학 교양서를 읽으면서 재미도 있었고 느낀 바도 많고 그래서 우리 문과들한테 이걸 좀 나눠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장사도 잘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15년 정도 동안에 읽었던 책들을 뭘 읽었나 이렇게 이제 추려보고 거기서 배워서 좋았던 게 뭐 있지? 그런 거를 좀 추려서 이야기를 엮은 거죠. 뭐 이제 과학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알고 보면 재밌어요 이거 과학 그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한테 하고 싶었던 거죠. 과학자 선생님들이 뭘 많이 말씀하신 책들이 많은데 그 아예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픈 데를 찌르시네요. 과학책은 왠지 현대인이면 모름지기 과학을 알아야 될 것처럼 다들 얘기는 하는데 정작 읽지는 않는 그런 책이잖아요. 제 생각에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겸손하게 자꾸 뭐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제일 애정하는 두 권이 코스모스랑 이기적 유전자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예. 거기서 어떻게 출발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코스모스랑 이기적 유전자를 만나서 과학을 읽게 되셨나요? 제 운이 좋은 건데 네. 제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과학책을 읽기 시작한 때인데요. 그때가 2009년. 예, 다윈 탄신 200주년, 종의 기원 출간 150주년이었죠. 네. 그래서 막 과학책 내는 출판사들이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할 때였어요. 그래요. 그 해에 좀 이상했어요. 모든 언론사들도 다 특집을 하고 출판사들도 막 들썩거리고 다윈 연구하는 사람으로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 저도 낚인 거죠 그때. 아, 잘 낚이셨습니다. 예, 다윈의 해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우연히 이제 연초에 서점에 갔다가 교양인이면 과학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러고 이제 집어든 게 그 두 권이었어요. 워낙 명성이 높은 책이어서 정말 읽지 않으면 손해인 책이더라고요. 코스모스는 인문학에서 인간이라면 일단 뭔가 특별한 존재로 가정을 하고 여러 논의를 펼치는데 코스모스에서 제가 딱 하나 제일 크게 배운 거는 별게 아니네 인간이. 그것이 우선 제일 컸고요. 아 진짜 우주의 먼지 아니야 이런 인식이 맞다는 걸 안 거죠. 그거 읽어보고 이기적 유전자는 다윈 선생이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예, 코퍼니쿠스나 뭐 갈릴레이나 뉴턴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줬고 이기적 유전자는 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가족사가 이래.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우리 엄마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 책이죠. 그리고 인문학도로서는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인간의 모든 심리와 행위의 저변에 생물학적인 기초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 중에는 생물학 기초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에는 자연이 준 생물학적 기초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그걸 막 찾는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 책 읽으면서 알았죠. 그래서 저 되게 기뻤어요. 내가 생존 기계구나. 근데 유전자가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있어. 그런
일종의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문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학책에서 인문학의 정수를 그냥 들여다보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 두 권을 읽고 나서 내 바보였구나. 사실 토론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저 평소에 느끼던 거거든요. 우리 인문학은 말로 하는 거니까 언어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여러 언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소통을 하는데 단어를 같은 걸 쓰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에 담은 내용은 서로 좀 다른 거예요.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와서 식당에 가서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액체는 내가 다 돈을 낼 테니까 고체는 여러분이 각자 취향껏 돈을 내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앉아서 고체와 액체의 경계가 어디지? 그러면 당장 많은 것을 액체 쪽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양성이 수분 액체가 아니야. 뭐 이런 논의를 하게 되겠죠. 이런 거 되게 저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보는데 우리 인문학 쪽에서는 그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각자 개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인문학이 과학의 기초를 좀 더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인문학이 좀 온전해지려면 과학이 밝힌 사실의 기초 위에서 어떤 과학적인 논리의 규칙?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흡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과학 공부를 해야 돼. 인문학은 언어로 하는 학문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학이 가장 기본적인 언어잖아요. 혹시 그래서 수학자랑 결혼을 하셨나?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뻐서 결혼했죠. 그랬어요? 완전히 날려버리시네. 전공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수학 얘기를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건데 경제학도 수학이 필요한 학문이잖아요. 수학을 도구로 많이 쓰죠. 어떨 때는 보면 경제학이 왜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에 가 있을까? 선생님 책에서 보면 수학 그냥 외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암기 과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도 이제 본고사 있던 시대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대학에서 시험 문제라는 게 그 여간 까다롭게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이제 기출 문제도 다 풀어보고 뭐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유형을 미리 다 풀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순 엉터리 공부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으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답의 모양이 딱 떠올라야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1번부터 이렇게 6번까지 봤는데 6개 다 답의 모양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속으로 대박. 저는 이제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에 풀기도 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1번에 1번 이 문제는 m 플러스 n 마이너스 1 아니면 m 플러스 n 플러스 1 아니면 m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야. 답이 셋 중에 하나야. 그렇게 해서 딱 풀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셋 중에 하나 맞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사실 엉터리 교육인 거죠. 그러니까 측정 도구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수학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기출 문제나 연습 문제를 다 모든 유형을 다 풀어서 유형에 따른 풀이의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고 가서 그대로 푸는 걸 가다 막히면 못 풉니다. 중간에 모르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개념을 모르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입시 제도를 농락하고 대학에 간 사람이죠. 니들 내가 이렇게 외워서 풀 줄 몰랐지? 이러면서. 그런 분이 인문학은 답이 없는 걸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자연과학은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저는 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진짜 그런가요? 자연과학은 답이 있나요? 자연과학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문학은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가끔씩 이건 확실히 틀렸다는 게 나오긴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맞고 틀리고를 판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다루죠. 선생님은 인문학을 평생 하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학도 제법 잘하신 분이고 뭐 이런데 뒤늦게 성인이 돼서 자연과학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던가요?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구조나 운행 원리를 모르고 살아갈 때하고 그걸 알고 살아갈 때는 삶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늘에 별이 뭔지 모르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유는 해가 우리 주위를 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을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가정을 하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나 왜 사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랑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다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는 나오는 답이 다른 것 같아요. 과학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게 이렇게 막 체득돼서 막 뿜어져 나오던가요? 그 읽으면서 그런 게 탁 오죠. 과학자들은 그냥 무심히 과학적 사실로 이렇게 기술을 하시는데 모든 생명체의 유전자는 4가지 염기로 돼 있다. ATC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꽂히냐면 모든 모든 생물에 꽂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길고양이도 나하고 똑같은 생물학 언어로 쓰여 있고 해체해서 계속 들어가면 물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 길고양이에 비해서 내가 난 게 뭐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길고양이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와 무관한 어떤 동물을 대하는 게 아니고 길고양이가 막 쓰레기 봉지를 막 뜯고 있으면 아이고 애쓰는구나. 저기 먹을 거 없을 텐데 어떡하지? 추루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몰라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책에나 사인을 할 때 알면 사랑한다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알았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쉬워지죠. 그렇죠. 예.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리처드 도킨스가 선생님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킨스 책 중에 제가 유일하게 번역한 책이 하나 있어요. 무지개를 풀며라는 책인데 그 서문에 보면 정확하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은 과학을 알고 나면 상상의 세계가 무너진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달나라의 토끼들이 개수나무 아래서 방아 찍고 이렇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이게 오히려 상상의 세계를 뭉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책에서 무지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지개를 분광을 하면 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7가지 색깔이 쫙 나온다. 그걸 알고 나서 과연 시심이 깨져야만 하는 거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저 우주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상상력은 그만큼 비례해서 더 커지는 건데 왜 인문학자들은 자꾸 과학이 인성을 파괴한다는 둥 과학이 상상의 세계를 유린한다는 둥 왜 자꾸 이러냐.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봐요. 뇌과학책을 읽어보니까 정보 처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정보가 들어올 때 그걸 처리하는 패턴이 있다고. 한번 연결망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모든 정보를 그 패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나니까 그래, 보수는 관성이야. 보수가 기본이야. 한번 뭐가 자리가 잡히면 특별한 바꿔야 될 이유가 있기 전까지는 그걸 안 바꾸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는 운동이야. 새로운 자극이 가해지고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운동 없이는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을 바꾸려면 또는 내 감정을 바꾸려면 내가 에너지를 써야만 되더라고요. 그걸 하기 싫으면 그냥 원래 있던 데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개수나무, 달토끼, 뭐 방아찍고 이런 것도 아름다운 얘기긴 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깨지고 이제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찮거든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생존에 도움될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발심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어떤 감정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인간 아닐까. 그러니까 꼭 인문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과정도 즐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문과니까 그 과학적 사실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직관적으로 그냥 딱 다가와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과 사회에 대한 생각이 바로 흔들리는 느낌으로 그게 이런 거였어? 그때 막 그럼 짜릿합니다. 그 되게 짜릿해요. 그래서 그 재미로 과학책을 읽는 거죠. 어렵고 그런데 막 읽다 보면 다는 이해 못했지만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확 두들겨 패는 듯한 그런 사실에 관한 기술 문장이 딱 나오거든요. 출판사 준비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모두에 뒤통수 치는 분이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다음에 철학 뒤통수를 치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저는 선생님 책 중에 특별히 재밌게 읽은 부분이 맹자 얘기였어요. 맹자가 지금 태어나면 사회생물학자가 됐을 거다. 제가 사회생물학자니까 갑자기 맹자님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매력적인 분이세요.
맹자는 이제 다른 제자백가의 사상가들과 다른 사실을 갖고 있지는 않았죠. 그 당시의 과학 수준이나 혹은 관측 도구나 뭐 측정 도구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조건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기술적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맹자가 관찰에 되게 뛰어납니다. 관찰하고 자기가 관찰한 사실들을 일반화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보편적인 측면을 끌어내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거든요. 이 사란론 이런 거 되게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뭐 측은지심은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수오지심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는 본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 분노하라는 얘기. 공분이죠, 공분.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공분이에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관찰하고 그 관찰을 토대로 자기가 추론해 보니까 인간에게는 이 네 가지의 본성이 원래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사회생물학의 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맹자 같은 분은 이게 어떤 물질의 근거가 있는지를 파고들 뿐이에요. 그분은. 이런 추론 능력, 저는 다윈 선생 생각 많이 나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동양에 맹자가 있었으면 서양에 다윈이 있었구나. 근데 다윈 선생님은 맹자보다 좀 훨씬 늦게 태어나셔서 선생님 표현을 빌리면 도구가 제법 많아지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 선생님은 유전학이라는 도구가 없었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힌 관찰의 추론 능력을 합쳐서 굉장한 이론을 한 거죠. 맹자가 다윈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맹자가 지금 다시 태어나면 뭘 하고 사실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자연과학을 접하면서 그동안 인문학자로서 지켜온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조차 달라지신 게 있을까요? 세계관이라는 말을 인문학에서도 엄청 많이 쓰는데 세계라는 것은 보통 인문학에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다가 인간이 만든 문화양식, 국가제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쓰긴 하는데 이제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찍부터 유물론자였거든요. 과학을 모를 때에도 우리들의 의식과 무관하게 물질 세계는 존재한다고 봐. 그게 유물론이죠. 물리학 공부나 생물학 공부나 뭐 화학 공부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물질계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운행하는구나를 좀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유물론자로서 훨씬 더 굳어지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인문학도로서 가졌던 유물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이 더 확고해지는 것 같고요.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주로 인간과 관련된 건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는 살면서 어떤 가치나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되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말에 담긴 내용인데요.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 모두 다 이 우주에서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야. 다 같이 시시하긴 해도 조금 덜 시시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우주의 먼지긴 한데 좀 기왕이면 똑똑한 먼지면 더 좋지? 멋있는 먼지. 예,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이걸 모를 때보다는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짬짬이 이렇게 과학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좀 여유를 두고 대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좀 잘해주고 싶은 거죠. 어떨 때는. 지금은 그래 뭘 해야 돼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잘 안 됐지만 애썼어. 그전에는 왜 이걸 못했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지? 이러면서 좀 많이 자책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실수했어. 판단 잘못했네. 그래 애썼어. 그만하면 됐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자꾸 생각해 봤는데 다윈의 가장 큰 업적은 우리 인간을 철저하게 겸허하게 만들어준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썼거든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이런 걸 다 알고 나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겸허해질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우주에 끝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냈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저 별이 뭔지도 알아냈고 뭐 진짜 온갖 걸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우주의 먼지지만 이 정도 해냈으면 어디 좀 자랑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있어 보이는 먼지네요.
무능한 중도는 좌우에 찢겨나가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합니다.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의미를 찾아야 돼.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